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청장님, 지난달 제주도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받고서 11일 만에 뇌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여성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신속대응팀에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초기에 판단을 했는데 최종 질청의 심사에서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무 기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중앙의 피해조사반하고 또 혈전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제주도의 시도 신속대응팀 전문가들이 연석 회의를 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견에 대한 다른 부분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정을 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6월에 정부가 보상 기준을 확대했죠.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5개의 범주에서 4-1의 범주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4-2 범주에 있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이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4-1과 4-2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유족들은 이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요.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되고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현재 그 이상 반응하고의 인과성 부분은 이제 실은 그것도 정부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 그룹에서 의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인 그레이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1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신규로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를 축적해 가면서 더 판단하겠다. 그럼 그 전까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이나 가족분들께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그리고 또 납득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네. 4-1에서의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더 크게 볼 것이냐, 같은 사안이라도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레이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족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19 백신이요. 긴급 수능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속 개발됐습니다. 그만큼 보고되지 않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다면 상당히 이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해외 사례 수집,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사망이나 중증 사례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신속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해 조사반이 한번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식으로는 그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식적인 법적인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또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받은 국민청원 중에 하나인데요. 24세 교사가 화이자 맞고 소장이 썩어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안 좀 들여다보셨나요, 청장님?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백신 맞으시면서 나도 이상 사례가 발생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백신 접종 후에 부정 출혈 아니면 생리 불순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신고된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만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동일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들, 뭐 기전에 대한 연구라거나 인과성에 대한 판단 자료들을 모으고 또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뭐 여성의 부정 출혈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학회나 뭐 이런 전문가 학회하고 연계해서 자료도 분석하고 판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해주시고요. 더 네, 많은 그러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으셔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이상 사례뿐만 아니라요. 코로나19 감염 후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탈모, 코로나19를 감염하고 치료 완치된 이후에 탈모를 고백한 할리우드 여배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기억 상실, 우울, 피로, 탈모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생 비율이 15에서 20%로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런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가 의료계하고 상의해서 가장 먼저 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도 그 이후에 1년 지난 이후에 후유증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기능 검사나 펫CT 같은 그런 좀 심층적인 그런 추구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어떤 게 지속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도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일부 브리핑 때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진 후에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이상 소견에 대해서도 국가가 뭐 코호트 추적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폐기량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요. 코로나 백신 국내 폐기량을 보니까요. 1만 7천여 분의 백신이 폐기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폐기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이제 대부분 온도 일탈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이 한 13,000개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전원이 차단되거나 또는 그 관리자가 뭐 냉장고 문을 여닫는 데서 실수하거나 떨어뜨려서 깨트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폐기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원인들이요. 사실은 작년에 독감 우리 백신 사태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제기되고 국감에서도 거론됐었던 그런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개선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플루엔자 콜드체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유통 과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개선을 했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냉장 보관 상태에서의 문제가 예견이 돼서 저희가 자동 온도 측정 장치를 다 의료기관에 보급을 했고 24시간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온도가 이탈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그런 시스템들도 적용하고 또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개 의료기관에서는 냉장고에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냉장고의 전원이 문제가 일으켜서 이렇게 일부 폐기 물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의료계하고 협조하면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도 해주시고요. 또 의료기관에 그런 뭔가 사례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에는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폐기량과 잔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해야 할 백신에 대한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해도 1,368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 백신의 오접종 사례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도 원인이 좀 다양한데요.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이제 유통 기간,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초과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인 경우에는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하게 되면 유효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그 유효 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야 되는데 하는 그런 관리 부분에서의 부실이 일부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지책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그날 백신에 대한 유효 기간을 공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 체크되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대책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 보면은요, 유통기간이 지난 접종의 경우에는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알려진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일 우려는 없나요? 모든 백신 접종은 모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을 맞았고 백신의 루트 번호가 뭔지 하는 그런 백신의 기록을 다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오접종이나 문제되는 접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접종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당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 반응 그 보고 시스템하고도 연계해서 이상 반응 모니터링하고 또 해당 의료기관의 경고, 또 이게 굉장히 위중한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비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행정 조치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맞은 백신에 대한 그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는 자료와 보관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브리핑에서 이런 개선책을 내놓았죠. 선출에 대한 경고문도 부착하고 전산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안들로 앞으로는 예방 시스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mRNA 백신도 해동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냉장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각각의 관리하고 날짜를 적고 그런 라벨링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런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냉동을 해야 되고 또 냉장은 이제 동일한데 이게 다인용 백신이다 보니까 소분을 해야 되고 또 뚜껑을 따게 되면 6시간 안에 써야 되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신규 직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휴먼 에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료계랑 계속 협의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박리담회 시스템이 코로나의 응급 대응에서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지만 안전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오류가 최소화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이런 환자 안전사고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그런 개선책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조 백신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임상 3상을 시작해서 내년에 1호 국산 백신 기대가 높은데요. 실제로 3상이 가능했던 것은 SK바이오의 사이언스의 백신과 대조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대조군 백신을 구했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있죠. 국내 여러 중소개발사들이 한창 연구 개발 진행 중이고요. 3상 임상시험을 하반기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백신과 대조군으로 비교할 대조 백신을 기존의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3상에 대한 연구 진행이 혹시나 뭔가 장애물로서 진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인 부분인데요. 부총님,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대조 백신 확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임상 관련해서 이 대주 백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침 그런 것이 이루어지만 나머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대주 백신 이외에도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또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한 7천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백신에 개발된 백신의 선 구매까지 포함해서 7천억인데요. 최대한 이 국내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요. 대주 백신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뭐 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청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예. 권덕철 장관님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특히 우리 영국 정부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개별적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많은 그 노력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발데바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두 군데에서 이 대조 백신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른 기업에서도 삼상 진입을 목표로 좀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 기구와도 같이 긴밀하게 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요. 빠르면 이 삼상이 10월, 11월 달에는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WHO와도 소통해 주셔서 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뭔가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질병관리청의 역할도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그 복지부 중심으로 본부처 그 백신 도입 TF도 있고 또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제약사하고 그런 협력에 대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국내 백신 개발의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합니다.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제가 해나갈 예정인데요. 장관님, 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대리수술, 유령수술 근절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게 그 설치 목적이 감시나 처벌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제고로 지금 목표를 삼고 법령이 이 여야의 그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 과정에서 이런 그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인턴 의사들은요. 이제 수술실에 CCTV 설치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같은 수술과는 지원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응급이나 중증,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노력이 이 CCTV 때문에 설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도 상임위 이 법안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를테면 그 응급이나 고위험의 수술을 기피한다든지 혹은 교육이나 수련의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입법에 그 보완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를테면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우에 이렇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수련병원의 수련 목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든지, 이런 등의 방어적 진료라든지 교연 수련의 위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보완을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하위 법령을 마련해 나가고 의료계와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비용에 대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예, 의원님 이 유사한 사례가 이제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의 경우에는 CCTV 한 대 한 35만 원을 국고가 한 40% 지원을 했습니다. 돈은 뭐 제가 보기에 돈의 크기 문제보다도 병원에 CCTV를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충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40% 지원하는 걸로 법에 이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랬고요. 병원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본 데는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판단이 일차적으로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뭐 제가 보건대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2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부담이 아닙니다. 병원 스스로도. 근데 꼭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여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 내용으로 저희가 법안 조문에도 그 내용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